분양권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양권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분양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파트를 팔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좀 특이한 구조인데요.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권리를 미리 파는 개념인 거인데, 왜 이런 거를 우리나라가 만들었냐면 워낙에 집값이 많이 급등을 하니까 집을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해주면 내가 내 집 샀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더 투자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좀 뭔가 마음의 안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사게끔 만들어 놨던 구조예요. 그 돈을 먼저 써서 아파트 공급하는 것에, 주택 공급하는 것에 좀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 구조에서 이제 만들어진 법령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권의 촉진법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분양권이라는 표현을 사실 저는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쪽에, 재건축은 그래도 지역 자체가 강남에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워낙에 배우신 분들, 뭐 지역에 대한 편파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좀 그래도 좀 법률을 알고 이랬던 분들이 있어서 당하지 않았는데, 재개발 지역은 워낙에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어서 그래서 주민들이 내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가 어떻게 존속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뺏겨버리는 구조 속에서 전 이 분양권이라는 게 한몫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첫 번째 책을 낼 때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냈거든요. 분양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분양권은 조합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조합원이 된다는 개념에서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정법 어디에서 봐도 조합원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자꾸 주입을 하다 보니까 나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분양권 전매 금지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자꾸 흘러갔던 거죠. 분양권은 그럼 뭐냐면, 분양권은 주택법, 옛날 주촉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약간 좀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사업장에 있는 땅을 전부 다 100% 확보하는 일이에요. 당연하겠죠?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면 그 땅을 다 사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충분히 그 정도 땅을 살 수 있는 돈들이 있지만, 옛날 70년도, 80년도에는 이렇게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몇천 세대를 지을 만한 그 땅들을 살 돈이 우리나라 대기업도 없었어요. 없다 보니 이 땅을 살 수 있는 주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걸 줬냐면, 이렇게 준 거예요. 이 땅을 확보할 때 매입해도 되지만 동의해도 되는 거죠. 네. 근데 동의가 4분의 3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4분의 1을 내 국가가 뺏어줄게. 이게 재개발인 거죠. 그러면 이 땅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행자들이 또는 외부에서 이 땅을 하나 다 사서 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무지 많이 드는데, 그런데 동의를 얻어. 동의를 얻으면은 내가 이 땅을 산 적이 없죠. 그럼 100% 동의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땅을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잖아요. 그러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제로죠. 그 다음에 여기다 사업을 해. 사업에 돈을 벌어. 그러면 이 사람들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주고 시행자 다 가져가.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거지가 되고 시행자는 돈을 많이 벌어가고.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도급제 방법만 한정해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편법은 많았으니까. 그럼 분양권이라는 건 무엇이냐? 100%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원래 외국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확보가 됐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뭔가를 지어요. 그래서 이 짓는 것들을 다 지은 다음에 이거 하나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국가가 다시 봐요. 봤더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사용을 해라. 사용 승인을 내려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를 매각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다 그래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이 땅은 동이 가지고 확보한다고 치더라도 요 위에 있는 건물들을 다 지으려면 이 사용 승인이 날 때까지 지으려면 그럼 돈이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 이 땅은 이렇게 동을 확보하고 그 위에 지어질 건축비도 이 아파트를 매입하고 싶은 사람,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한테 먼저 받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 돈을 이 사람들한테 먼저 공사비로 쓰라고 먼저 걷어서 준 거죠. 뭐 이게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내가 핸드폰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이 핸드폰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확인하고 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핸드폰을 만들 건데 이 핸드폰을 만들면 기능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죠? 믿어보세요.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걸 사겠습니다. 그럼 돈을 주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또는 전 세계에 어떤 재화든 간에 만들어져야 파는 게 원칙인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땅은 동의로 확보하고 건축비는 소비자한테 미리 받고 라는 제도를 만들어준 게 주택건설 촉진법이에요. 요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요? 지금 들어가 계신 분의 아버님 머리에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대단한 시스템인 거죠. 그럼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희망의 의사를 밝혀야겠죠? 희망은 저 살게요가 아닌 거죠. 저 살게요를 예치시켜 놓은 거예요. 통장 하나에다가 다 300만원, 그 다음에 매달 얼마씩 계속 예치를 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을 예치시켰다는 뜻은 아파트를 받겠다는 희망을 밝힌 거죠. 이 예치된 돈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뭐죠? 청약 통장이죠. 청약 통장으로 인해서 내가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거예요. 밝힌 다음에 그 돈을 넣어놓으면 그 돈을 이제 국가가 한꺼번에 관리하게 돼요. 요 돈이 뭐죠? 요 돈이 주택기금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공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돈을 쓰고 싶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도 직접 받아도 되죠? 그죠? 근데 이 돈이 이렇게 국가한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죠? 네. 직접 받아. 이 사람을 믿어요, 못 믿어요? 이런 기능이 있어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 구경 안 하고 야, 이건 사진이 찍혀. 또 흑백사진이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돈이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금된 돈이 일로 가는 거를 주택기금을 썼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주택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한 다음에 주택보증보험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때 심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예치됐다가 요 사람이 요 예치된 돈을 가지고 요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요 사람이 요로 돈을 주는 거죠. 요게 주택법 시스템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었던 시행자가 이 사람한테 돈을 직접 받던 국가를 통해서 받을 때에 그럴 때에 돈은 지금 받지만 주는 것은 다 짓고 나서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의 권한이 빠지는 거죠. 네, 빠지는 거예요. 그럼 또 사용 승인은 어디까지로 봐야 돼? 욕조가 설치된 건 사용 승인을 요건으로 봐야 되는지, 화장실에 대변기를 놔야 되는지 안 놔야 되는지, 이게 또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적어도 사람이 살려면 도배까지는 안 돼 있더라도 난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준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요건을 만족해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이 시행자의 의무는 다해지는데 문제는 돈을 받다가 시행자가 그거를 딴 데 써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현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이 시행자가 다른 이유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외부적 요인들. 뭐 IMF가 터졌다가 뭐 이런 요인들. 그래서 이 시행자의 어떤 위험 요소를 이 사람들이 부담하기는 좀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시행자가 잘못됐을 때는 이 기금이 이 사업을 대신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때는 바꿔서 얘기하면 선분양이라는 얘기죠. 내가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비를 국가한테 소비자한테 미리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받다가 내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금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피해를 안 봐요. 이 분양권 소유자들은 부도가 나든 뭐하든 간에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그냥 아파트 입주하면 돼요. 시공사가 부도나든 시행사가 부도나든 이 기금을 통해서 이 공사는 다 완결짓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최근에 어떤 업체에서 우리는 후분양하겠다는 얘기 있었죠. 후분양하겠다는 얘기는 이 기금을 쓰겠다는 얘기, 안 쓰겠다는 얘기?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안 쓰면 사용 승인 나고 분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네. 안 받으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뭐 얼마 팔아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시행자 마음. 이건 국가가 관여를 못해요. 그래서 후분양제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후분양제는 사실 없는 말이죠. 후분양제는 이건 분양은 없는 거를 주는 게 분양인 거고 다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건 물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후분양이 아니고 그냥 매매죠, 매매. 네. 매매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파, 좌파를 나누는 좌파 쪽에서는 주택이나 국가에 의한 토지 등은 일반 자본주의의 재산제와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된다. 일반 재산제는 거래되는 것을 국가가 관여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과 땅은 이건 공공재로 봐서 그거를 관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매가에 관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공공재 성격이 강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또 반대쪽에서는 그건 공산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싱가포르나 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그걸 지금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해서 시행자가 분양을 약속을 하고 국가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이렇게 분양권이죠. 근데 이 분양권의 매입 희망자가 이제 시행자가 당신 도장을 내가 딱 찍어서 아파트 지어서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질게요. 나는 돈을 몇 개월 한 번씩 내겠습니다. 그럼 난 그 돈 가지고 공사하겠습니다라는 게 주택공급계약서인데 요 둘의 약정에 의해서 도장을 땅땅 찍었던 게 여기 분양권 계약서인 거죠. 그런데 이 분양권 계약서에 갑과 을이 있다면 을의 권리를 넘기려면 여기 넘기는 게 뭐예요? 채권적 권리를 넘긴다라고 하니까 전매라고 부르는 거고 이 전매를 요 사람이 허락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채권적 권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넘기는 거를.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는 이 사람의 승낙이 있으면 되는 거죠. 대신에 이 사람이 혼자서 넘기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일반적인 채권은 이 사람의 권리를 넘기는 거는 통지로 가능하고요. 이런 뭐 채권이나 MPL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의 권리 넘기면 이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내가 돈을 빌렸어요. 빌렸으면은 내 빌린 돈을 갚는 거를 다른 사람이 넘길 때는 이 사람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넘길 때는 통지하고 넘길 수 있는 거죠. 근데 통지는 도달주의예요, 아니면은 발신주의예요? 요것도 숙제. 네. 요거 MPL 하셨던 분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달주의 아니면은 발신주의. 예를 들면 내가 내 채권을 저 사람한테 넘겼습니다라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일이 안 지워졌어. 그러면 양도 통지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카톡으로 양도 통지하면 그런 효력이 있어, 없어요? 카톡으로 내용 증명 보내면 효력이 있어, 없어요? 그것도 숙제를 안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전매는 결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택에 있어서의 분양권의 전매는 국가가 금지하도록 하고 지금 있어요. 투기가해주군요. 그건 또 왜 가능할까요? 시행자가 국가의 기금을 받을 때 소비자가 돈이 일로 가는 구조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만 이렇게 가는 구조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행자는 이 돈을 쓸 때 여기한테 뭔가 승인을 받아야겠죠. 보증보험을 끊는다고 해요. 그때 요 국가가 담당 부서가 어디에요? 기관이? 허그죠, 허그. 허그가 요 시행자한테 이렇게 줄 때, 너는 요 사람한테 분양권 계약서를 써줄 때, 그때 요 사람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6개월 동안 넘기지 마. 입주까지 넘기지 마라고 너는 그 의무상을 지켜라고 얘한테 이렇게 둘이 쓰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투기 가해주가 됐어요. 오늘 투기 가해주가 됐으면 그러면 내 분양권은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투기 가해주가 됐으면 분양권 전매 금지가 되는 거는 어떤 분양권부터예요? 이제 해결되셨죠?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이 시행자하고 이 국가 허가하고 계약서를 쓴 시점부터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예. 그래서 요 쓰는 시점 되게 중요하겠죠? 기금을 언제 받았느냐? 주택보증보험을 언제 끊어졌느냐? 그때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잡히는 게 되겠죠. 그게 나중에 이제 주택법 보면 이제 뒤에 경과조치문에 다 나오게 돼요. 조합원은 분양을 받는 사람이에요? 분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소비자가 아니죠? 소비자가 아니니까 전매도 아니죠? 전매가 아니니까 시행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수업 때 말씀드렸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은 미리 돈을 조합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조합원은 돈을 안 줘도 돼요? 땅까지 내는데 돈을 또 왜 줘? 네. 그래서 안 줘도 되는데 그동안 시공자들은 시행자의 조합을 구슬려서 돈을 받아서 땡겼었어요. 조합원한테. 그럼 조합원들은 왜 냈느냐? 분양권이라고 믿었던 거죠. 네. 근데 안 내도 돼요? 그거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본 적이 없다 그랬죠? 네. 안 내도 돼요. 조합원은 소비자들, 분양권자들과 다르게 중간에 중동을 내지 않아도 된다.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사업비가 부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의결해서 미리 내는 걸로 할 수도 있다라고 200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안 내도 돼요. 만약에 시행자가 부도가 나면, 그러면 국가한테 받은 돈을 시행자는 부도가 나면 국가 돈이 들어오게 되죠. 들어서 사업을 완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이 더 추가 들어온 거죠. 이 돈은 누구한테 부담시키죠? 국가가 무조건 헌신할 수는 없잖아요. 이 돈을 누구한테 부담시키냐면 이 시행자의 땅을 담보로 가져와야겠죠. 그러니까 이 시행자의 땅이었는데 부도가 나면 이 시행자가 땅이 국가한테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결국 누구 땅이 넘어가는 거예요? 조합원들 땅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돈만큼이 조합원들 마이너스 나는 거죠. 분양받은 사람들은요? 마이너스가 없죠. 네. 분양받은 사람도 돈을 미리 내나가요? 조합원도 돈을 미리 내나갔죠. 그동안. 부도가 났어요. 이 돈은 국가가 보호해주죠. 이 돈은요?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하는 것도 다시 안분배분이 돼요. 좀 특이한 구조죠.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조합은 조합원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잘못됐을 때에 대한 책임은 조합원들이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양권은 조합원들한테 맞지 않고요. 일반 분양자들의 한정된 내용이에요. 한정된 내용이고 조합원은 그냥 현행 법에서는 분양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재건축에서는, 재개발에서는 주택 또는 주택 및 토지 또는 토지가 조합원이 돼서 이 물건이 어떤 기준일에 의해서 나중에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로 이렇게 바뀌는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대상 규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누게 될 거고, 조합원은 처음부터가 물권적 권리를 시작했다. 근데 재건축이 아니고 일반 분양자들은 채권적 권리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재건축은 이 분양 대상 물건이 신탁을 하면서 지휘권이라는 채권을 변환이 되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재개발은 그런 게 없었죠. 그냥 물건이 존속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물건이 존속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물건이 나중에 지어지는 이 아파트를 몇 편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을 투기가해지구에서는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조합원으로 가는 동의할 거냐 미동의할 거냐의 선택은 이 사람한테 아직 그대로 있는 거죠. 난 동의했어요. 동의를 했는데 근데 투기가해지구의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에서, 재건축은 지휘권이 채권으로 바뀌었으니까 다른 문제라고 치고, 재개발에서는 나의 동의나 미동의 권한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재개발에서 관리처분이 나면 이 물건을 달라고 하는 신청의 신청 권한을 막고 있어요. 지금 2017년 8월 2일 대책에 의해서. 좀 뭔가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재개발 지역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아파트를 갖고 싶은 문제예요? 아니면 그 물건이 재개발이 되는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문제는 지역조합 사업의 외지인들의 문제라고 했죠, 아까. 내 물건이 재개발이 되느냐 문제, 요건이 되느냐 그런 문제죠. 재개발이 되는데 그 소유자가 재개발 반대하냐 안 하느냐의 권한은 동의야 미동의냐잖아요. 그러면 요 물건이 요 대상에 의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없냐는 나의 선택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요 물건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동의 미동의에 관여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투기가해지구 안에 재개발의 조합원들은 어떤 요건이 되면, 요건이 안 되면 너는 이걸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지만,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뜻은 미동의자로 막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를 미동의로 밀어붙였다는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위헌적이죠. 네, 의사결정권을 침해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위헌으로 봐요. 네. 그래서 이 법은 제가 단연컨대요. 10년 안에 없어져요. 이해되셨죠? 왜 위헌인지. 어떤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막는 거는 그거는 위헌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위헌적인 사례가 대한민국 부동산 법률에서는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거. 그런데 위헌이었지만 법률이 발표되고 나서 위헌 판결 받을 때까지 10년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10년 동안에 무슨 짓을 해요, 그 법이? 그 해당 그 권리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래서 재개발은 투기가해지구라서 막을 수가 없는데, 근데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나 이거 동의, 미동의 국가 관여할 수 있어 없어요? 난 동의해도 돼요. 근데 이걸 막아버린 거죠.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분양권, 분양 대상에 대한 규정이고요. 분양 대상의 물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002년도에 아주 논쟁이 많았어요. 아까 제가 뭔 말씀드렸냐면 오늘 수업은 다 리피트 자분이니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의 등 소유자가 분모가 돼서 위에 조합원이 나오고 그다음 미동자 나오잖아요. 그죠? 요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 숫자가 요거랑 일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일치해야 된다면 분양 대상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로 딱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정의는 법에 있거든요. 법에 2조 9항이 있는데 뭐라 되냐면 토지, 건물, 지상권자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이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분양 대상자에 대한 설명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거든요.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행 법제처의 의견은 요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그게 맞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재개발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죠. 89제곱미터 가지고 있어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죠. 89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분양 대상자예요,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 90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 분모의 1일로 넣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논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법에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조례를 위임해놓고 법에서는 분모를 넣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입법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조례로 되어 있는 분양 대상자를 토지등 소유자의 분모의 개수와 1대1로 해라 이렇게 아주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분양 대상자와 토지등 소유자는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분양 대상자인 거죠. 분양 대상자인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한 발 한 발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는데 야, 너 일로 가. 너 일로 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관리처분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동의할게. 나 아파트는 주지 마. 이럴 수도 있죠. 이건 무슨 얘기죠? 사업에는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사업에는 들어가는데 아파트는 주지 말고 돈으로 줘. 네.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현금을 청산해달라는 거죠. 이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애매하죠. 네.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연장선인데요. 아파트를 받을 사람만 조합원으로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금 청산은 그냥 돈을 받고 나가라는 거죠. 네. 나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받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받을 수도 있죠. 미리 받을 수도 있고 끝나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좋아요? 그건 몰라요. 뭐가 더 좋을지 몰라요. 네. 그죠? 뭐가 더 좋을지 모르죠. 뭐 가만히 기다려봤다가 갑자기 무슨 막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뻥튀 해가지고 막 보류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막 10억에 예상했는데 100억에 팔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4, 5천원에 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명문 규정은 없지만 현행 도정법에서는 청산은 미리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거 이해되셨죠? 이런 사례가 있죠, 또. 또 뭐 단계 나눠보자고요. 내가 10억의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네?
5억짜리 아파트를 받아요. 그러면 5억 받고 5억은 현찰이죠. 얘는 언제 받아야 돼요? 애매하죠. 이거 법의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감정평가 4억 받았는데 5억짜리 아파트 받아요. 그럼 2억 언제 내야 돼요? 원칙은 나중에. 근데 그동안 어떻게 냈어요? 미리 냈죠. 근데 그런 규정 없다고 했죠. 근데 2003년 7월 1일부터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미리 내자라고 합의를 보면 미리 낼 수 있는 규정이 생긴 거고요. 원칙은 나중에 내야 되죠. 이거 돈 돌려받는 건요. 미리 주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주는 게 좋겠어요? 조합이 정해가지고. 이거는 미리 준 사례가 없어요. 웃기죠. 네. 그러니까 뭐든 똑똑해야 돈을 미리 땡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미리 달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법에 조합에서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둘 다 없는 거 마찬가지인데, 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에 제가 옛날 시무사 운영할 때 맨날 이런 글만 썼어요. 이런 거 쓰면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거예요. 결국은 결론에서 약간 법은 좀 미비하지만 결론에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분모로 들어가는 걸로 법제처가 유권을 내려줬고 이 사람만이 조합원으로 된 거예요. 현금 청산받는 사람은 분모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현금 청산을 받거나 미리 땡겨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데 이 조합원의 권리를 정해놓고 가야 돼요. 이 조합원의 권리를 정해놓고 간다라는 개념은 원래 처음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용어는 2009년에 생겼어요. 개념은 미리 있었어요. 근데 용어는 2009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없이 개념만 먼저 있었다는 거죠. 뭐 더 황당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비례율은 우리 배웠죠. 도정법 안에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정의가 안 내려져 있어요. 개념만 그 안에 숨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에 대한 얘기는 그 전에 법령에는 그냥 흐름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개념이 있었지만 법률에